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좋아하시나요? 저희 4편은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1편은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 환경이나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3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게 되면 한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속되는 환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영화 속의 매트릭스 환경처럼 이게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으로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30년, 제가 보기에는 전례 없었던 30년이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기 정말 좋은 시기였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모피어스가 주는 빨간 약주가 파란 약주가에서 자칫해서 파란 약을 먹고 안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트릭스가 이 경우는 과거의 30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끝나고 깨어나야 되는 시기, 만약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지난 30년을 이렇게 특별한 시기였다고 말하는가? 사실 지난 30년이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종의 한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독주를 하면서 세계화라는 걸 추진했기 때문에 전례 없던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현상은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30년에서 끝나고 이 평소의 인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제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에서 깨어날 시간이 다 된 거죠. 자, 과거의 30년이 왜 특별했는가? 자, 그러면 그 전으로 거꾸로 시계를 돌아가겠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뭐 한 1991년, 92년 이때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1970년대나 80년대 미국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때 미국은요, 혼자서 독주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바로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첩보 영화 보면 온통 뭐 첩보 영화에서 싸우고 서로 패권 전쟁하고 뭐 그러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치 군사적으로 소련이 적이었다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갑자기 도약을 하면서 1980년대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골칫덩어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뭐 처음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키워서 파트너로 키우고 이 공산권을 견제하는 일종의 천병 역할로 썼거든요. 근데 이 천병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빨리 쫙쫙쫙 크다 보니까 19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경제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 1등부터 10등 사이에 대부분 일본 기업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이 거의 다 일본 기업으로 채워지는데요. 이때 혁신 기술도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7년 같은 경우 이 전체 D램 생산량의 80%를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어느 한 분야, 만만한 분야가 없었던 시기가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와 일본과 이 두 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혁신기술 이 네 가지 면에서 이들 네 나라와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의 영화들을 보면 일본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 공포감이 약간 들어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영화,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1982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비운의 명작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우와 이거 진짜 재밌구나 했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죠. 여기에 보면 21세기 근미래를 그린 영화인데 여기에 거대한 광고판에 게이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이 광고판에 나오는 게이샤의 장면이 뭐 시각적으로 충격을 준 것도 있지만 21세기에 혹시라도 일본이 지배하는 사회, 일본이 압도하는 사회가 올까봐 걱정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에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또는 일본의 영향력에 있거나 일본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이때 영화들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또 다른 영화 1993년에 개봉했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에서는요, 2032년에 미래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특히 부자일수록 일본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오는데요.
당시에 미국이 이 소련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상을 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80년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모든 스트레스가 1991년 그해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이 붕괴된 해가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련이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게 되었죠. 정치 군사적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날입니다. 일본의 증시는 1989년에 먼저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 전체가 아예 다 몰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닷컴 버블처럼 일시적인 조정이 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1991년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뭐 도쿄의 주요 지역의 경우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 3억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니까 일본 경제가 그걸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니 1991년은 미국에게 있어서 정말 원탑으로 자리 잡는 엄청난 해였다고 할 수 있죠. 그 뒤에 1990년대 미국은요. 정말 슈퍼파워, 혼자서 세계 경제와 정치 모든 질서를 좌우하는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대단한 나라였긴 하지만 이 1991년에 소련과 일본의 몰락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국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가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 의한 평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미국이 독주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독주하던 미국이 내세웠던 논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워싱턴 컨센서스도 있고 뭐 세계화 논리도 있고 한데 가장 강력한 건 어쨌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논리,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야말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치관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진영도 있어요. 뭐 소련하고 미국하고 분명히 진영이 있고 또 이게 일본 돈이냐 미국 돈이냐 이 미국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자본이 아닌 일본 자본한테 팔렸네. 와 충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자본의 국적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노동에도 국적이 있었고 모든 것에 국적이 다 있었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메이드 인 저펜이라든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1980년대 후반까지였고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아니 국적이 어딨냐. 가장 효율적인 걸 다 모아서 잘 생산하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무슨 국적이냐. 이런 세계화의 논리가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하나 독주를 하면서 더 이상 뭐 국경이니 뭐니 미국이 따지지 말자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가 미국의 논리, 세계화의 논리 앞에 그야말로 모든 것의 국적이 사라진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 세계화의 시대는 어쨌든 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것을 모아서 그야말로 생산에 다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됐고요. 자, 여러분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되면 대체로 완전 고용이 된다든가 그래서 노동의 가격, 임금이 올라가거나 또는 원자재 가격이 왕창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뭐 임금 이렇게 막 오르고 그러면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거나 또 금리가 스스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된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요때 30년 동안은 위기가 와도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시기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 그리고 국경이 없고 효율성의 논리로 모든 것이 좌우됐었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자본의 국적을 따졌겠지만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돈의 국적이 어딨어 이런 논리가 통하다 보니까 정말 뭐 유럽 돈이든 미국 돈이든 상관없잖아요. 그 어떤 돈이든 금리가 싼 나라의 돈을 쫙 땡겨와서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공장을 짓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나라의 공장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국경이라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에는 더 이상 국경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임금이 가장 싼 나라에 지으면 됩니다. 공장을.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적성 국가였던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에 미국 자본이 막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윤만 내면 되니까요. 이윤만 창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도 가고 공산권 국가로 계속해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세계화 시대에서 무조건 자본이 싼 나라의 자본으로, 그 다음에 임금이 싼 나라의 공장을 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원자재입니다. 예전에는 뭐 적성 국가에 원자재를 잘 팔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칫해서 예를 들어 구소련 진영이다. 소련 진영인데 여기서 원자재 막 개발했다가 갑자기 몰수당하거나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개발을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가서 개발하는 게 이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했었지만 이제 세계화의 시대에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 세계화의 논리 그리고 세계화의 원리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뭐 미국의 어떤 그 원칙에 덤벼든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잖아요. 또 이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참담할 정도로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요. 석유를 아무리 뽑아내도 이걸 못 팔게 만드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근데 베네수엘라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이 세계화에 도전을 한 겁니다. 미국 자본, 유럽 자본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석유를 열심히 개발을 해놨더니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막 몰수해버렸어요. 이건 세계화에서 가장 못된 짓이죠. 돈의 논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감히 말이야 세계화의 반기를 들고 몰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한 거고요. 그런 나라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나라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나라쯤 된다 그러면 미국의 제재가 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왜 이 100개 나라가 또 똘똘 뭉치면 되겠죠. 몇 나라가 안 되다 보니까 제재를 받은 나라들은 경제가 참담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에는 바로 모든 경제 요소에 가장 싼 것만 모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하더라도 생산 요소의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도 또 얼마든지 공급되는 무한한 노동력, 중국이나 아니면 동유럽 같은 나라에서 새로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새로 탐사가 되면서 옛날에는 저 나라 도저히 정권을 못 믿겠는데 이런 게 없어지니까 곳곳에서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이럴 때는요, 원유 피크론, 야 오일은 좀 있으면 피크 친다니까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제는 뭐 거침없이 전 세계에서 원유 유전이 개발되니까 그런 원유 피크론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값싼 원자재와 노동이 공급되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효율화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특수한 30년을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세계화가 뒷걸음질 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죠. 자,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이 세계화를 추진할 때 미국도 많이 느렸어요. 이전에 비해서 미국에서도 훨씬 더 경제 성장 속도도 세계화 이전보다 더 빨라졌고 이득을 챙겼지만 이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긴 나라가 나타났죠.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면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오판을 했죠. 중국을 계속 우방으로 편입시켜 놓고 경제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우리 편이 돼서 이 세계 질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약간은 아니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세계화 속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였거든요. 자, 이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빠른 속도로 생산의 경험을 축적했고 심지어 뭐 기술을 베끼거나 일부는 훔쳤다라는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 과거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추격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의 턱 밑에 와 있죠.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거의 턱 밑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많은 기술들이 미국의 턱 밑에 있는 기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경계심을 갖게 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중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힘을 숨기고 있었다면 미국은 아마 계속해서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점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 뒤에 중국은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 전략을 사실상 그전에는 도광양회라 그래서 힘을 숨긴 모습, 그야말로 칼집에 칼을 숨겨놓고 칼빛이 칼날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몰래 힘을 키워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봤더니 미국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약간은 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거침없이 몰아붙이면서 미국을 압박합니다. 그게 돌돌핍인, 그래서 거침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전략을 그래서 이 도광양회에서 돌돌핍인으로 바뀐 시기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야하, 이거 봐라. 중국이 우리한테 도전을 한다. 이거 중국이란 나라를 그대로 우습게 보다가는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직 힘을 갖고 있을 때 중국을 견제하거나 또는 패권 전쟁에서 완전히 탈락시켜서 다시는 우리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미국의 지식층 사이에서 점점 더 퍼지게 되고요. 미국의 주도 세력, 주류 세력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건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공화당 지지자든 정말 똘똘 뭉쳐서 반드시 견제하고 반드시 중국을 경쟁에서 탈락시켜야만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2008년 이후에 중국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계화의 어떤 조류는 점점 더 퇴조하게 됩니다. 이젠 자본의 국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미국 돈이야, 중국 돈이야? 이거 미국계 자본이야, 아니면 중국계 자본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효율성만 따지고 값싸기만 하면 됐다라는 게 과거의 30년 동안의 생각이라면 이제 2020년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점점 더 국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공장도요. 예전에는 중국에다 세우면 어때? 괜찮잖아. 이거 상관없잖아. 무조건 값싸게 생산하면 되니까. 인건비가 싸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내 나라 내 땅에 있는 공장이 내 거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해외 공장을 짓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대만 기업인 TSMC라 하더라도 너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미국 땅에 지어. 삼성 너도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미국 땅에 공장 지어. 이렇게 점점 더 다른 나라 기업까지 압박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본도 그렇고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원자재도 지금 보세요. 원자재도 이제는 국적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중요한 자원들은 자꾸만 무기화하려고 합니다. 수출 금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국이 자꾸만 통제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무기인 세상으로 다시 바뀌고 있죠. 예전처럼 무조건 싸기만 하면 되고 언제든 원자재는 공급돼서 뭐가 품귀된다. 이런 걸 30년 동안 그동안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컬핏하면 뭐가 품귀래. 뭐가 수출 금지됐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금지하고 이런 수출을 계속해서 금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원자재의 무기화, 심지어 식량의 무기화까지 일어난 모습. 예전엔 무조건 값싸기만 하면 식량 주권이 어딨어. 그냥 값싸게 생산해서 그냥 갖다 쓰면 돼. 식량 부족한 게 어딨어. 라는 시절도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30년이 굉장히 특별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30년이 계속해서 갈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알던 인류의 원래의 모습, 세계와 이전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런 세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이 막 과열되고 경제가 과열되고 이러면 물가가 오르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알던 원래의 세상, 원래는 과열되면 물가 올랐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안 올랐는데 그건 세계화로 모든 게 싸지니까 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막을 수 있었고 그게 오히려 디플레 압력까지 높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과열되면 물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쓰면 왜 그동안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부양책 쓰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쓰는 거야? 자, 지난 30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경기가 둔화되기만 하면 연준에서 돈 풀기만 하면 바로바로 살아났습니다. 겁도 없이 그냥 막 풀었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것도 무한대로 막 돈을 풀어요. 뭐 무한대 양적 완화.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정말 필요한 만큼 돈을 풀겠다. 연준에서 2020년에 선언했던 얘기죠.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올라야 돼요. 그냥 재정 지출로 막 돈을 몇 조 달러씩 풀면 물가가 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꾸만 물가가 오르느냐? 바로 세계화가 피크를 치고 이제 반세계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세계화의 기조가 살살살 내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점점 싸지던 모습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돈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우리가 2020년, 21년에 진짜 유례 없이 저금리 현상을 겪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평균 예금 금리가 0%대였습니다. 한 0.7에서 0.8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평균 대출 금리도 연리 한 2%대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고, 일본의 연평균 어떤 대출 금리가 0.5%가 안 됐었어요. 여긴 뭐 워낙 금리가 싼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저금리 현상을 겪었던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값이 그냥 원래 돈값이 이렇게 쌌던 적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도할 정도로 돈값이 쌌던 현상은 이제 어떤 방식이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돈값이 정상화되는 과정, 왜 일어날 것이며 또 그 현상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날지는 앞으로 다른 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또 점점 더 반세계 환상이 일어나면서 세계화가 피크를 치고 살살살살 이렇게 세계화의 기조가 퇴조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승자와 패자를 만들던 어떤 규칙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해요. 그것도 이번에 뒤처지는 나라는 아마 향후 펼쳐지는 새로운 30년의 영원한 패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한때는 10대 부국이었던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살던 나라들이 수도 없이 지난 30년 동안 몰락하고 망가지는 걸 보셨는데, 그 이유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변화의 그 순간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한 수 한 수를 다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강력한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변화된 규칙을 먼저 선도해 나가면서 심지어 그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 룰을 조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패자로 완전히 한 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몰락해서 망하고 말 것이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그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되고요. 모쪼록 우리의 정부가 지나간 30년의 이 과거의 지나간 경험에 여기에 침착해서 완전히 현 판세를 오판하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치밀하게 제발 전략을 세워나가서 우리가 훨씬 더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